예, 개표가 전반전을 지나 후반전,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추가 시간 정도 남은 듯합니다. 나의 선택 2024 4부, 여러분의 새벽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제 남은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개표 사항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요. 앞으로의 전국 전망도 미리 함께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사실 몇 시간 전 출구조사 결과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백석도 참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특히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예측 조사보다 많게는 10% 넘게 득표를 하면서 지금 몇 지역구가 예측과는 달리 뒤집힌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격전지 투표함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기 전에요. 저희 채널A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A맵, 이번 총선 개표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김윤수 앵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앵커, 마지막 판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청계광장에 나와 있는 김윤수입니다. 전국 254개 지역과 표시된 이 A맵도요, 한 9분 응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개표율이 90% 정도 됐기 때문에요. 아마 한 이 정도 느낌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아까 개표 결과까지는 계속 타일을 바꾸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뭐 한두 석 정도 바꾸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자, 전체 판세 지금 한번 보면요. 지금 민주당이 156석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9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는요, 조금 다른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요. 최대 승부처인 이 서울 판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8석이 걸려있는 이 서울인데요. 이 서울에서는 현재 판세가 어떻게 될까요? 서울 판세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8석 중에서 민주당은 몇 석을 가져갔을까요? 민주당 35석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1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됐는데요. 10%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직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요, 언제든지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지역 정말 초접전입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후보가 앞섰다가요, 그 2위 후보가 1위 후보가 됐습니다. 영등포 울인데요. 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맞붙었는데 현재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지역 계속 초접전, 박빙, 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개표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최다 의석이 걸린 이 경기 판세도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석이 걸려 있습니다. 60석 중에요, 51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8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후보가 출마를 한 곳인데요.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맞선 곳이죠. 조금 전에 확실히 떴습니다. 어느 후보가 확실히 떴을까요? 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확실히 떴습니다. 자, 판세 오늘 하루 여러분과 알아봤는데요. 아직 10%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채널A 나의 선택 2024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A맵 김윤수였습니다. 예, 김윤수 앵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뒤에 지금 이 시각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각에 현재 전체 판세를 알 수 있는 의석수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계열의 집권 여당 114석,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69석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오후 6시, 어제 저녁 6시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10석 정도는 더 가져간 모양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범야권, 그러면 대략 여당과 야당을
한번 제대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권 앞서 공이 114석, 야권 186석. 일단 이렇게 해서 300석 정도의 총합은 맞춰졌는데 이 흐름은 앞으로 남은 초접전지 혹은 접전지를 통해서 수치가 다소 바뀔 수 있으면 저희가 유념하면서 나의 선택 2024 4부를 진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114 대 186, 186 대 114 이 정도 선에서 현재 지금 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세가 변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4년 전 163 대 84, 당시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좌우로 양분돼 있던 흐름에서 이번에는 지난 4년 전 미래통합당보다는 현재 11석 정도 지역구를 다 가져온 셈이 됐고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을 때 이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의 약간의 선전 그리고 수도권, 여기서는 제가 손짓으로 표현하기가 약간 좀 거리가 멉니다만 강남 일부 지역에서 조금 더 빨간색, 국민의힘의 4년 전에 비해선 의석을 좀 더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좀 느껴지거든요. 163 대 84에서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 2시 13분인데 156 대 95. 물론 이거는 각 지역구별 지금 격전지 뚜껑이 아직 덜 열어본 데도 있고 실제로 현장 투표하면서 재검표 혹은 여러 후보들 간에 아직 그 투표가 지지부진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 아마 전체 판세를 알아봤고요. 그 접전 지역 때문에 아마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 쉬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접전 지역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개표 79.7% 진행된 중성동을 박성준 50.5, 이혜훈 48.9입니다. 다음 볼까요? 양천갑입니다. 구자령 49.3, 황희 48.7. 서울 동작갑입니다. 개표가 86% 진행됐고 민주당 김병기 49, 국민의힘 장진영 46.5입니다. 다음 송파병입니다. 김근식 50.3, 남인순 49.7. 개표가 72.8% 진행된 서울 강동갑 2,528표 차입니다. 진선미 50.2, 전주의 47.8. 부산 사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건 50.2, 최인호 민주당 49.8입니다. (50.5 대 49.5) 민주당 박용갑 후보, 국민의힘 이은건 후보입니다. 하남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51.2, 민주당 추미애 후보 48.8. 접전 지역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고석 후보 50.8, 민주당 부승찬 후보가 49.2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51.4, 민주당 김경욱 48.6. 마지막입니다. 경남 창원 성산, 국민의힘 강기훈 46.2, 민주당 허성무 45.8.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한번 사전에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이유는 제가 초접전 지역,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각 판세 접전 지역 표수차와 득표율을 살펴봤는데 이것은 저희 채널의 개표 시스템 공식 집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각 투표율, 투표함이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 현장에서 여러 지지부진하고 지체되고 있는 개표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되고 지금 투표함이 끝까지 개봉되는 것까지 지켜보려면
공식 집계되는 부분, 막판까지 아직 판세를 점칠 수 없는 부분, 당락을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온다면 저희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나봤던 저희가 채널에 공식적으로 집계됐던 현재 접전 지역을 제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35, 민주당 35, 국민의힘 13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판세를 잠깐 여기 계신 네 분과 얘기를 좀 하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어제 저녁 6시와의 그 출구조사와는 약간의 적지 않은 그 의석수 격차가 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선을 막았다는 데에 일단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출구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어서 사실 지금에 있는 의석 자체만 해도 꽤 선전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의석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는 의석이 100석, 121석, 150석, 180석, 200석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의석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100석이 되면 일단 이게 지금 개헌 저지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예. 100석이 안 되면 사실 이거는 뭐 거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어떤 불신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1석이 되면 패스트트랙을 일단 막을 수 있는 의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1석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목표치를 이제 121석으로 잡았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것들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개헌 저지선 확보는 뭐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사실은 지금에 있는 21대 국회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강성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거 국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성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 이것 이외에는 사실상의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예. 것이고 저기서 이제 물론 몇 석이 더 빠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100석 밑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100석은 일단 유지할 것 같으니까 예. 그만큼만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저지선은 지켜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야권 같은 경우도 200석이 안 넘으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어떤 선에서 어떤 어느 정도 현 국회보다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그렇지만 더 투쟁의 강도는 야당이 더 강세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개헌 혹은 뭐 대통령 탄핵 그런 저지선을 막은 것에 대한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최병철 소장님,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뭐 마치 시쳇말로 줬다 뺏은 느낌도 있고 출구조사 과정에서는 거의 200석까지 바라봤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판세가 물론 뭐 지역구 단독 과반까지는 이르게 됐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났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주 매우 좋았다가 말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의 3사의 중간값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예. 93.5석이었었어요. 당시 중간값이. 그리고 역대 이 방송 3사 관련돼서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동안 했던 그 관계자 말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이 의석이 틀렸던 게 14석이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석을 어지간하면 넘진 않겠구나.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하야 국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큰 틀로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대 국회의 시즌2 성격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정당을 합계를 내면 180석은 넘었기 때문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건 작동 가능했거든요.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8석에다가 그 지금 앞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치면 180석은 무난하게 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야당이.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무난하게 패스하는 방식으로 가고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시키되 개헌 저지선이라든가 등등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가 2라운드로 21대 국회의 시즌2로 22대 국회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은 있어요. 4년 전과 다르지 않다. 다만 22대 국회 의정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극한의 대치는 시작될 것이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와중 불과 5분 사이에 지금 여권 112 두 석이 빠졌고요. 야권은 반면 두 석이 들어서 112대 188 일단 미묘한 차이 있습니다만 그 출구조사보다는 확실히 10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더 가져간 느낌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실시간 서울 판세는 어떤지, 마지막 지금 새벽이 지나가는 이 와중에 어디를 주목해봐야 되는지 저희 서창우,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창우입니다. 저는 정다은입니다. 네, 이제 개표 작업이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민심이 어디로 향했을지 저희가 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곽상원 후보 50.9% 당선입니다. 중성동 갑입니다. 민주당 정현희 후보 52.6% 당선입니다.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 50.4%,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 49% 접전입니다. 용산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51.8% 당선입니다. 서울 광진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후보 51.3%,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개표율 87.5%. 광진을 알아보겠습니다. 50.8%로 민주당 고민정 후보 유력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민주당 안규백 후보 51.5%,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동대문 을에서는요, 민주당 장경태 후보 53.6%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 중랑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후보 61.9%,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중랑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후보 57.7% 당선입니다. 서울 성북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후보 54.3%,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엔 성북을 알아볼까요? 민주당 김남근 후보 55.7%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 강북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88.6%인데요. 민주당 천준호 후보 55.9%,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엔 강북을입니다. 민주당 한민수 후보 51.7%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 도봉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49.1%, 당선. 도봉을입니다. 민주당 오기영 후보 52.8% 당선입니다. 서울 노원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후보 58%,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개표율 86.1% 진행된 노원을입니다. 민주당 김성환 후보 57.5%로 당선입니다. 서울 은평 갑으로 가보시죠. 민주당 박주민 후보 59.6%, 당선입니다. 은평을입니다. 민주당 김우영 후보 55%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 73.2%.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민주당 김동아 후보,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득표율은 49%. 계속해서 서울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대문을에서는 민주당 김영호 후보 56.5%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 마포 갑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49.7%,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후보 52%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양천 갑입니다.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49.3%, 민주당 황희 후보 48.7%, 접전입니다. 표차 719표. 양천을입니다. 민주당 이용선 후보 56.3%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강서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후보 57.6%,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강서을입니다. 민주당 진성준 후보 53.8%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강서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후보 58%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개표 87.4% 진행된 구로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후보 확실해 보이는데요. 54.6% 득표했습니다. 구로 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 당선입니다. 득표율 58.7%. 금천입니다. 민주당 최기상 후보 59.1%로 당선입니다. 영등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최현일 후보 54.5% 당선. 영등포 을로 가보시죠. 민주당 김민석 후보 50.2%로 당선했습니다. 동작 갑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후보 49%,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46.5% 접전입니다. 계속해서 동작 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55.7%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관악 갑입니다. 민주당 박민규 후보 57% 당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개표가 81.9% 진행된 관악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후보 57.1%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초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70.1% 당선입니다. 서초 을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 59.2%로 당선입니다. 강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 66.2% 당선. 강남 을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 59.8%로 당선입니다. 강남 병입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후보 67.9%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송파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후보 53.3%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개표율이 88.1%인 송파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후보 58.5% 당선입니다. 송파병입니다. 민주당 남인순 후보 50.1%,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 49.9% 접전입니다. 강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후보 49.8%, 국민의힘 전주혜 후보 48.3% 접전입니다. 개표율 75.6%. 이번에는 강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후보 53.4%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 이 시각 1, 2위 살펴봤습니다. 보신 그대로 새벽까지 눈을 절대 뗄 수 없는 몇 곳이 남아 있습니다. 서창우 정다은 기자에게 지금 서울 판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국민의힘이 114석, 114석에서 2석이 빠졌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지금 판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 석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바로 송파병 개표가 88.5% 진행됐는데 민주당 남인순 후보 50.1%, 그리고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49.9%, 지금 불과 386표 차이인데 여기가 4년 전에도 이 두 사람이 맞붙었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이기면 송파를 다 가져온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불과 0.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완전히 2020년으로 회귀한 것 같아요. 2020년에 뭐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었다가 2022년도엔 어땠었냐면요. 그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청장이 17대 8로 국민의힘이 이겼었어요. 예. 그런데 2018년에는 1대 24였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2020년에 완전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다가 2022년에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다가 다시 그 회귀가 된 셈인데, 예컨대 2020년에는 서울의 지역구가 49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41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 8석밖에 못 가져갔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의석수가 하나 줄어들어 가지고 48석인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11석 정도,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남인순 후보,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 불과 400표 차도 되지 않는데 개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8.5% 진행이 됐고 11.5% 남았는데 아마 이것도 저희 나의 선택 2024 4부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곳 좀 변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서울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글쎄요, 개표가 99.9%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정도면은 당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뒤집혔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가져온 셈이 됐고요. 장윤희 변호사님, 50.2 대 49%. 여기도 사실 4년 전과 똑같은 맞대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접전을 개표 이후에 계속 거듭했던 지역이라 더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 타전하는 내용을 보면 1,100표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리턴 매치인 측면이 있었고,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상황실장으로서 전국 선거를 또 지휘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소 지역의 소홀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등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이랑은 또 다르게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은 아니라고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영등포 을이 그 영등포 다른 지역과 여의도로 좀 분리되고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뚜렷이 구별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 박용찬 후보 지상파 또 앵커 출신인데다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지역 다지기에 굉장히 좀 탁월했기 때문에 경쟁 후보로 나왔던 자당의 박민식 후보도 사실 이 지역을 낙점하려고 했다가 다른 강서울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결국에는 이 대세를 이기지는 못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영등포 을은 김민석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고, 송파병, 남인순 대 김근식 이 두 후보 간의 마지막까지의 개표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판세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2시 30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판세 만나보겠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41대 8, 36대 12. 물론 이쪽 그 빨간색 이 부분은 지금 양천갑, 구자룡 대 황희, 황희 대 구자룡 이 두 후보 간의 맞대결은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빨간색을 해놨고요. 4년 전에 비해서 쭉 보면 여기 위쪽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간색, 민주당의 거의 장악 수준의 강북. 그런데 여기 이제 김재석 후보가 딱 한 석 차지한 느낌도 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36대 12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최악을 면했다, 이런 정도로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거의 전 지역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때 국민의힘의 어떤 정말 최전성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그때의 것들을 전부 다 까먹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정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교훈을 다시금 어떤 되새기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경고 사인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정말 혁신적으로 많이 변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울 시민의 어떤 삶이라든지 정책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포커싱을 맞췄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비롯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다시 21대 정도로 쪼그라들었던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요. 예. 실제로 지금 보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지금 떨어진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마지막 어떤 중도층 표심을 얻지 못했다. 결국은 이제 보수 결집은 어느 정도 이제 강남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래요? 문제는 그 중도층의 어떤 이 결집 현상을 결국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못했다. 그게 아마 이번에 결정적인 패인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이렇다는 거지. 아직 그 내석을 4년제 랩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왔다. 뭐 이렇게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 특히 서울 지역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서 3대 관전 포인트, 3대 핵심 벨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 벨트인데 한강 벨트의 지금 현재 판세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인데요. 첫 번째 서울의 모든 여야가 대표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원 유세를 갔던 것이 바로 한강 벨트. 여기 보면 22대가 지금 8대3, 21대가 10대 1이었는데 특히 여기 좀 뒤로 가볼까요? 이쪽이 지금 개표가 90.3% 진행이 됐고 이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특히 한강벨트 중에 마포갑은 지금 조정훈 후보,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민주당 이지은 후보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네네. 이 마포갑 조정훈 후보 대 이지은 후보도 꽤 개표 상황 내내 접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벨트가 3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강, 낙동강, 그다음에 반도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벨트는 역시 한강 벨트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용산에 비해서 두석이 더 늘긴 했지만 사실은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그 후보가 지난번에도 아쉽게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데니까 어차피 이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데였고 마포갑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뭐 중성동갑 특히 이제 광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회복하고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동작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영등포 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 민주당에게 다시 그냥 넘겨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강벨트 그 탈환 작전은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강벨트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마포가 일단 지금은 조정훈 후보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겠고 전반적인 득표율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되면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그 최병준 소장님. 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번 먼저 만나보면 특히 용산이요. 이 한강벨트 세석 중에 뭐 나경원, 조정훈, 여기 권영세, 특히 용산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개항도 많이 갔지만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용산에서 할 정도로 대통령실 상징하는 용산, 강태형 후보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뜻은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산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겼던 곳이 용산이었어요. 용산이라는 곳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비강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기도 하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거기 있었는데 요즘은 뭐 농담을 섞어가지고 약간 용와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용산에 있다 그래가지고 용화대라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선거운동 시작도 거기 용산에서 하고 선거운동의 마무리도 용산에서 했었는데 예. 이번에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 후보가 계속 앞서는 추세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판에 맨 마지막에 깜깜이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 블랙아웃 전에. 약간 예. 블랙아웃 직전에 초박빙으로 따라붙는 게 있었는데 예. 근데 결국 한 1점에서 한 현재까지로 봐서 한 1, 2, 3% 정도로 결국은 권영세 후보가 앞서는 걸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결국 지킨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물론 영등포울 뭐 엎치락뒤치락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만 개표 후반전 막판에 김민석 후보, 김민석 상황실장이 영등포울 재선에 성공을 했고 뭐 8대3 여전히 한강벨트는 민주당의 주역. 이번에 마포, 중성동을, 중성동갑, 광진갑을 그리고 영등포, 갑, 동작갑까지 일단 에워싸는 모습은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개표가 마무리 단계, 지금 추가 시간, 후반전을 지난 추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각 접전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개표가 82.6%, 아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울 중성동을 불과 1000표 차도 나지 않습니다. 박성준 50.2, 이혜원 49.2입니다. 일단 여기는 아직 실시간 반영이 좀 더딘 편인데 보시는 그대로 일단 저희가 집계한 사항은 이렇고 추가로 속보로라도 양천갑의 판세가 결정나면, 당락이 결정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작갑입니다. 2,723표. 물론 접전이긴 한데 약간의 이제 표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동작갑 일단은 김병기 후보가 우세해 보이거든요. 송파평. 아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11.5% 남았다고 개표가 전해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상황 그대로여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동갑입니다. 진선미 49.4, 전주의 48.7. 부산 사갑입니다. 개표가 97.5%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 이성권 50.6%, 민주당 최희노 49.4%, 1000표 차가 채 나지 않습니다. 대전 중구입니다. 여기도 1,500표 차인데 개표가 15% 남았기 때문에 아직 당락을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민주당 박용갑 후보 50.7%, 국민의힘 이윤건 후보 49.3%. 하남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용 50.9, 민주당 추미애 49.1. 다만 여기도 양천갑과 마찬가지로 개표 공식 집계가 더딘 편이어서 현재 판세, 실시간 판세는 많이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고려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용인평입니다. 여기가 궁금한데요. 일단 개표가 딱 10%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고속 후보 50.8%, 민주당 부승찬 후보가 49.2%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접전 지역 9군데를 살펴봤고 마지막이 경기 용인, 경기도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판세가 어떨까요? 4년 전 51대 7에서 51대 8. 대략적으로 봤을 때 경기 지역은 외곽,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도농 복합 지역의 빨간색,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군 단위의 경기도 북부, 남부 지역을 국민의힘이 밖에 감싸고 있고 다만 많은 50석이 넘는 지역구를 거의 민주당이 가져간 모양새거든요. 여기 일단 4년 전에는 정의당 한석도 있었는데 이번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 이 화성을을 당선이 됐고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경기도는 일단 이재명 대표도 꽤 많이 지원 유세를 가지 않았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판세는 민주당 예상 그대로 나온 듯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젊은층 또 2030 또 신혼 부부 세대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경기도 유권자층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또 경기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지지세가 비교적 강했고 이게 지난 총선에서도 51대 7,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도의 의석수가 한 군데 늘어서 51대 8로 지난 총선과 그러니까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총선과 가장 다른 건 구도면에서나 의석수에서나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는 여당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야당으로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여당에 참패했다라는 게 가장 유의미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이현정 의원님, 네. 경기도 일단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이 많아서 정확히 어딘지 제가 찝지 못하겠습니다만 안산, 수원, 특히 수원의 김준혁 후보 그리고 안산의 양문석 후보 둘 다 이제 당선됐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총선 막판 민주당의 악재 중에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당선이 됐고 경기 판세는 그리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이런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경기도에 있어서 야세가 강하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기 사실 인구 유입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1,2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성장하는 도시들,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부에서 실제로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투자를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전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즉 현재 어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벨트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경기도일 겁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래도 남경필 전 지사라든지 리딩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리더가 있었어요.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경기도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도지사는 넘겨줬지만 지방의원들은 딱 반반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한 적신호가 저는 켜졌다. 그렇다면 지금 평택도 이번에 거의 의석을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도의 민심 자체, 특히 여기에 중요한 구성원들이 그나마 여기가 성장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잡으면 안 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인물의 어떤 재배치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전반적인 판세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집중 공격한 총선 막판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의 김준혁 후보. 2조 심판론과 함께 국민의힘이 과거 유튜브에서의 막말 논란, 각계각층에서 사실상의 낙선 운동까지 벌였던 김준혁 후보인데요. 조금 전에 김준혁 후보가 이수정 후보를 꺾고 수원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소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 김준혁을 선택해 주신 우리 영통 지역의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왜곡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학자 시절에 대학 교수 시절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사죄 혹은 사과의 말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김준혁 당선인. 수원정 애초 처음에 개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수영 후보가 처음에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분명했는데 최종 개표 99.9%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2,300표 차. 최병천 소장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김준혁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막판에 됐었지만 경기 판세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수도권의 일부 후보들이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에 발목을 잡혀서 표를 많이 깎아먹었다. 이런 분석도 공존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영향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수원정의 결과가 실은 하나 보여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수원정은 이전에는 박강원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거뜬히 이겼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는 거의 2020년과 비슷한 상황을 냈지만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자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걸 보여주고 오히려 경기도에서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낙동강 벨트 같은 곳에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출구조사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 경합, 우세임대가 꽤 있었거든요. 최 소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경기에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당선 지역 가운데 하나가 경기 분당갑 바로 안철수 당선인입니다. 이광재 후보와의 접전 양상, 출구조사 때는 한때 밀리는 양상도 분명히 있다고 감지가 됐었는데 지금 목에 꽃다발을 걸고 꽃목걸이를 두르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감을 안 펼 텐데 바로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저 코리아프 먼저 하는 거 아니죠? 네. 저희 TBC, 마이 TBC 내려주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먼저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전하신 이광재 후보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민생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것이 정부 여당입니다. 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당선인, 안철수 의원, 안철수 후보의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비교적 뒤늦게 당선 소감, 거의 개표가 진행된 지 9시간이 다 돼서야 당선 소감을 발표한 안철수 당선인, 안철수 후보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거겠죠? 서울의 나경원, 경기도의 안철수,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고 출구조사를 꼭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렵사리 그래도 경기도가 국민의힘에 많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후보 역할이 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어떤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아마 굉장히 혼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무난히 당선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여론조사나 이런 지금 추이를 보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정말 위태로웠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민심의 어떤 따가운 시선들을 아마 온몸으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래 이 후보들이 선거 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국회에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치는데 이번에 많은 후보들이 실제 당선된 후보들, 뭐 떨어진 후보들은 더 하겠지만 당선된 후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이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침묵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 아마 앞으로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출구조사 보면 정말 본인이 그냥 거의 뭐 떨어지는 줄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후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떨어진 후보들은 더 할 나위 없는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수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당선된 후보들은 특히 이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압력으로 상당히 어떤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은 어쨌든 나경원, 안철수 두 의원, 두 후보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도 겪었고 이른바 본인들의 소신을 밝혀서 여러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뭐 갈등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 여의도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쓴소리를 현 정부에 낼 수 있는 인물들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내야지만이 본인의 정치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57분, 새벽 3시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서울, 경기 이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지만 다시 제 뒤에 서울로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하고 이 지역 서울 강동 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표가 여기가 가장 더딘 곳인데요. 81.9% 진행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민주당 진선미 49.1, 국민의힘 전주의 49.0. 그런데 불과 표차가 110표. 그러니까 전주의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0표라는 건 사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진선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전주의 의원이 도전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전주의 의원이 아마 지금 짚어주신 대로 유권자들 만났을 때 따가운 시선 그리고 불만 어린 눈길들, 발언들 아마 온몸으로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국민의힘의 로고도 떼고 투표로 좀 살려달라는 정말 읍소 전략으로 이 지역 유권자분들께 호소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전주에라는 인물을 보고 좀 한 표를 던져줘야겠다고 판단하셨을지 아니면 진선미 의원이 여기 이 지역에서 수성을 하면서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표를 던져줄지 유권자들의 고심이 좀 깊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여러 뭐 한강벨트를 비롯한 수도권, 서울 지역의 여러 접전 지역 이야기를 할 때 강동도 함께 눈여겨볼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지역구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게 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운데 이 자리에 좀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는데 화면에 잠깐 걸렸어요, 제가. 그만큼 지금 여기 보면 110표 차이. 그 최병투 소장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서울 판세 얘기하다가 경기 판세 얘기하다가 안철수 후보 당선 소감을 들었지만 강동이 그동안은 그래도 민주당의 우세 지역 아니었냐. 강남 송파까지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 하더라도 강동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 불과 110표 이거 마지막까지 100% 개표 완료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강벨트를 왜 주목했는지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 때 한때 어떤 게 표현이 있었냐면 강남 4구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강동이 포함돼 있었었죠. 예.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대부분 다 한강벨트였고 그 한강벨트 특징이
종부세 벨트였던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강남 3구를 포함하면 총 한 22개 정도가 되거든요. 한강 벨트 일대 전부 다 합치면. 그런 점에서 강동갑도 그 원래는 이제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진선미 의원이 강남갑은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초박빙으로 달라붙은 상황이어가지고 끝까지 까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물 다 공개해봐야. 네. 예. 일단 진선미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고. 3선. 예, 3선이죠. 네. 강동의 전주의 후보는 지난 4년 전 여의도에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다가 이번에 강동갑 공천을 받고 지금 진선미 전주의 이 구도. 야, 이거 110표면 글쎄요. 아까 만약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그 양천 혹은 영등포 여기가 이제 다시 민주당이 가져왔다면 여기서 다시 가져오면 또 113, 114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다른 지역구가 준비되어 있나요? 어딘가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입니까? 그렇네요. 마포갑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표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근데 글쎄요. 지금 조정훈 후보는 저희 채널의 개표 방송도 볼 테고 실제로 지금 잠을 못 이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600표 차도 안 나고요. 그렇죠. 599표. 조정훈 후보가 48.3% 당선. 민주당 경찰 출신 이지은 후보가 47.7%인데 600표 차이. 얼마나 언제부터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다 복귀가 될 정도로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노웅래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 공천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사법 처리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낙마하면서 지금 이지은 후보라는 신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무관 출신인데요. 이제 경찰국 반대의 어떤 운동에 했던 바로 그 경력으로 이번에 이제 유사명 후보와 함께 이제 경찰 출신으로 들어왔고 조정훈 후보는 이제 비례대표 이게 시대전환 이쪽에 비례대표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두 사람 다 사실은 이 지역이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마포갑이라는 지역이 이제 이쪽에서는 용산과 마포갑 여기가 이제 꽤 이제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비춰봐서 꽤 성장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정훈 후보가 나선 것인데요. 정말 여기도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간신히 지금 599표 차로 결국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정말 여기도 깻잎 한 장 차이로 결국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선거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조금의 하나의 어떤 중도층만 조금의 어떤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이것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양천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강동도 그렇고 말이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초박빙 지역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하기 위해서 결국 막판에 어떤 여당의 이슈가 어떤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지역이 실제로 보면 지금 양문석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김준영 후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조정훈에 당선된 것도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좀 있지 않는가. 실제 이 두 사람의 영향이 그 지역에서는 없었겠지만 바로 이런 지역,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이제 강동이라든지 이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이 실제 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에 있었던 강동갑을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제가 나와보겠습니다. 여기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후보. 이건 지금 득표율 퍼센트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49.1 대 49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데 문제는 표 차이가 불과 167표. 앞서는 진선미 후보가 200표 차이로 앞섰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정확히 제가 제작진으로부터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범야권, 여권 지금 전국 판세가 몇 석인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49.1 대 49%, 개표는 83% 진행됐고 아마 강동갑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끝까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뭐 당사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전주혜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성 법조인이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다. 한 명은 비례고 한 명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전주혜 의원은 자신의 개인기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역풍을 뚫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준 게 누군가. 제가 봤을 때 양문석 후보하고 양문석 이제 의원이 되는 거죠. 양문석, 김준혁 그 두 후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숨통을 갖다 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와 김준혁 후보는 본인들은 당선이 됐지만 많은 곳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진짜로 아직 뭐 한 15% 이상의 개표를 갖다 더 해야 되니까 진짜로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의 선택 2024 4부가 한 대략 앞으로 40분 정도 더 진행이 돼, 40, 5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 강동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판세가 지역구 기준으로 민주당 158석, 국민의힘 93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비례대표까지 더 해볼까요? 이렇게 더해지면 일단은 93석, 그러면 역시 112석, 3석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최병준 소장님, 네. 물론 이게 무슨 뭐 120석을 넘었냐 안 넘었냐 혹은 뭐 개헌전에서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도 특히 지금 강동각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의 한 석 이상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까지 좀 눈을 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은 120석을 넘냐 안 넘냐가 하나의 포인트긴 한데 지난 2020년 총선에 워낙 성과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8석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어떤 그 도약의 미미하지만 도약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이기지 못했던 지역 강남 3구 일부와 그다음에 용산에서만 이겼었는데 예. 현재는 이제 몇 군데 뭐 도봉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천 뭐 영등포는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그리고 마포갑 이런 데서 판세에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장유미 변호사님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112석 대 188.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이 거의 강동갑 정도라고 사실상 보면 111석이 되냐 112석 되느냐의 갈림기. 물론 이게 앞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고 보는 게 거의 무방할 정도로 이번 정권 심판론이 야당 특히 심판론, 이주 심판론보다는 크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 한 수가 한 석이 지금 막판 변수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명 유지선은 110석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거기를 간당간당하게 넘긴 정도는 당연하지만 선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의미 있는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민주당의 과반 의석수를 막는 정도의 이런 그 성적표를 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이번에 이 총선 국면에서 작동한 건 아무래도 여당 심판론입니다. 정권 심판론. 그 부분을 사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나 보이는 정치적인 어떤 캠페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진단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악수를 사실상 당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을 초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그렇고 황상무 전 수석 문제 그렇습니다. 오래 끌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좀 장기화되는 국면을 방치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에서는 뭔가 분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차별화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에 궁극적으로 실패한 게 지금 이 성적표는 아까 출구조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있었지만 이건 착시 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참패라고 진단하는 게 맞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도부 체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 이 두 문제가 공통적으로 져야 되는 어떤 정치적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양당 진영의 예상 의석수고요. 보시는 개표가 76.9%가 진행이 됐다는 건 결국은 이건 아직도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그 개표가 아직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112대 171. 아까 그 장윤미 변호사께서 잠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부산을 보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짧게나마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110석. 한동훈 위원장이 120석 정도를 국민의힘에 가져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본인 차기 정치로서의 디딤돌을 놨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10석은 그렇게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현정 의원님. 지금 현재로서 112석. 한동훈 위원장 할 만큼 했다. 뭐 이 정도면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라도 10석 더 얻은 거다. 아니다. 뭔가 2조 심판론의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2조 심판론을 뭐 다른 걸로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지고 있는 정책적 권한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그립을 갖고 해결했더라면 저는 뭐 상황 자체는 많이 달라졌을 건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들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실제 정책적 권한이 과연 놓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 보시면 그때 이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사실은 이 국민들한테 배포됨에 인해서 그게 선거 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결국 집권당 프리미엄을 이번에 같은 경우에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왜냐? 장기적인 대책, 뭐 철도를 놔주고 뭐 지하화 이런 거는 국민들 눈에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당장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권한 밖의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므로서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고 집권당 프리미엄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악재에 대한 해결, 즉 대통령과 이 비대위원장이 다툰다는 거는 여권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난 1차 즉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한 번, 두 번째도 이제 2차 이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수층들을 단단히 묶어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게 아니었냐. 물론 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권한이나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한 대파 문제.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국민들에서는 자극적인 이슈였다고 봐요. 예. 그럼 결국 물가 문제거든요. 인생 문제죠? 그렇죠. 예. 물가 문제는 당장 이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어떤 광범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대파 논쟁이 사실상 뭐 이 해명은 하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결국 집권당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경제입니다. 예. 경제를 집권당이 잡지 못하면 이 집권여당이 잡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어떤 전체적인 선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폐의는 결국 물가 문제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결국은 이제 장윤미 변호사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이현정 의원 말씀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짤 수 있는 울타리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론이 오롯이 한동훈 위원장에 쏠리는 건 아닐 수 있다. 반면 이제 앞으로 내일 또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서울 강동 말고도 서울에 중성동 을도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박성준 대 이혜훈, 민주당 박성준 후보 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조금 더 공식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2대 171 경기 화성을 개혁신당의 유일한 지역구 당선인을 배출한 경기 화성을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탄에서 선거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한 달 반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큰 결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화성 을에서 개표가 이제 99.6%가 진행이 됐는데 불과 표 차이 보시는 그대로 뭐 불과가 아니네요. 3,465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2.5 대 민주당 공영은 39.7.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까지 포함하면 처음에는 3자 구도였기 때문에요. 최병천 소장님,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당선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초기에 21%쯤인가로 시작했던 건 기억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는 1강 2중 구도에서 결국은 뒤엎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표현 중에 인지도가 깡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인지도가 깡패인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지역구에서 수도권에서 양당자에서 제3후보가 당선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역시 대선 후보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안티페미 전략을 펴가지고 그동안은 20, 30, 40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비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확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한 면에서 이준석 당선인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입지 같은 거에서 상당히 넓은 그라운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뭐 이준석 대표의 인지도 혹은 전직 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의 여러 활동 반경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네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화성을이 젊은 지역이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간부 출신인 이 공영훈 후보가 근데 이제 다만 그 본인의 초반 여론조사 흐름과는 달리 주춤했던 것도 본인의 모르겠어요. 이제 위법 영역은 아니더라도 아들 혹은 부동산 뭐 증여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얼마냐면요. 13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하네. 아들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집을 갖다가 사는 게 다 그런 재테크 비슷한 걸 통해 가지고 130억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더 불려 가지고 그거를 자기 또래 아이들, 자기보다도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그 재산 증식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그때 화성을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공영훈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는 중에 제 옆에 있는 그래픽이 바뀌었고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몇 분이 탄성을 다시 뱉으셨어요. 이유는 강동갑 지금 사실 때 되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뗄 수 없는 부분. 다시 1위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49.7, 국민의힘 전주의 48.3. 제가 강동갑을 실제로 지금 그 개표 장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민주당 성향 혹은 국민의힘 성향 유리한 동별로 특정 지역별로 이제 개표함이 개봉이 되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불과 그 100여 표 차이 났거든요. 전주의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장윤희 변호사님 네. 다시 1,900표를 역전이 됐는데 봤을 때 개표가 갑자기 속도를 냈어요. 거의 아까 80% 정도 됐는데 94%. 글쎄 이 정도면 진선미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 승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판에 어떤 투표함이 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는 한 100여 표 차로 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개표율이 높아지면서 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비교적 표 차이를 넓히고 있긴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이 투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함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총 이 투표함에 들어있는 이 표가 몇 표나 들어있을지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게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터져나왔던 그런 악재들이 이 지역에 반영되는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표 차이로 봤을 땐 역시 이
국회의원 선거가 그 이현정 의원님이 네. 이런 거겠죠. 국회의원 선거가 결국은 대선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일구를 뽑는 이런 유권제 성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2조 심판, 정권 심판론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일 잘하고 내 의중을 누가 잘 여의도 국회에서 잘 반영해 줄 건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여기는 옆 지역구는 지금 이해식 의원이 거의 당선이 확실됐고 강동구청장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이수희 구청장. 그럼 결국은 이 5% 남은 개표도 아직은 좀 단언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강동구청장을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강동구의 갑을 선거구에서 사실상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이제 이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는 실제로 이제 어떤 정말 지지층들은 완전히 결집이 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위 이제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작용했는지 바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확실하게 어떤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끌어왔다라고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당락이 바뀔 지역이 꽤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선거 이슈가 할 때 어떤 이슈로 가지고 이제 공약을 할 것인지 어떤 또 이미지를 보일 것인지 어떤 악재들을 없앨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이종섭 황상무라든지 그다음에 의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순조롭게 풀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몇 군데 지역에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이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세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지극히 국민의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현정 의원 말씀은 특히 예를 들면 강동갑 같은 경우도 전주의 의원, 전주의 후보가 막판에 그런 용산발 악재에 그것만 없었다면 당선권도 가능했다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보수층의 결집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서울 사실 부산 찍고 경기도 가고 충청도도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반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갑은 이미 일찍이 전현희 의원이 당선을 확정됐는데 여기도 표차가 334표. 박성준 49.8, 국민의힘 이혜훈 49.5. 여기 개표가 아직 10% 더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눈을 뗄 수 없어요. 문제는 박성준 후보 입장에서는 이혜훈 후보의 지금 맹추격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두 후보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격전지가? 동작갑. 물론 여기는 좀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2,700여 표. 자, 아까도 2,000표 차이를 유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49%,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가 46.5%. 다만 저희가 동작갑을 그래도 한번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개표가 비교적 서울 지역에 비해서 개표가 더디기 때문에 아직 86%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막바지 개표 후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송파병도 쉽사리 개표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 공식 집계입니다. 실제 송파병 현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거의 100% 가까이 개표가 진행됐는지는 저도 이 스튜디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 남희순 후보가 50.1%,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49.9%, 불과 386표 차입니다. 저희가 수도권을 벗어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판세는 대략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의 지역구 단독 과반, 정권 심판론이 작동했고 민심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까지도 눈을 뗄 수 없는 몇 가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장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이렇게 알아봤다면 다음은 이번 총선에서 한강벨트, 반도체 벨트와 함께
이곳도 주목해봤던 낙동강 벨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중영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후보 54.8% 당선입니다. 부산 서동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 당선입니다. 58%. 부산 진갑입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 52.8% 당선입니다. 부산 진을에서는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 55.1%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부산 동래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 55.5% 당선. 부산 남구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박수영 후보 55.6%로 당선입니다. 부산 북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52.3%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북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 52.6%로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 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 53.5% 당선입니다. 부산 해운대 을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 당선입니다. 부산 사하 갑입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 50.5% 당선입니다. 부산 사하 을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후보 55.6%로 당선입니다. 부산 금정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백종원 후보 56.7%입니다. 당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산 개표 상황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55.6%로 당선입니다. 부산 연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 54.4% 당선입니다. 부산 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50.2%로 당선입니다. 부산 사상입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 당선입니다. 득표율 52.6%. 이번에는 부산 기장입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 52.3%로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의창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 57.3% 당선입니다. 네, 창원 성산입니다. 민주당 허성무 후보 46.4%로 당선입니다. 창원 마산 하포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후보 64%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창원 마산 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흥 후보 59.8% 당선입니다. 창원 진해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50.2%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진주 갑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후보 59.4% 당선. 진주 을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당선입니다. 득표율 56.1%. 통영 고성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 61.5%로 당선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55.6%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김해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후보 51.8%로 당선 확실해 보입니다. 김해을입니다. 민주당 김정호 후보 55.7% 당선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지역 알아보고 있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서 국민의힘 박상우 후보 66.9%로 당선입니다. 경남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51.2% 당선.
양산갑으로 가보시죠.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 53.6%로 당선입니다. 이번에는 양산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51% 당선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71%로 당선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지역 개표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창호, 정다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PK 지역,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산, 경남 지역의 현재 판세는 어떤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전 21대 여의도 국회 민주당 3, 미래통합당 15, 22대 지금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97.3%의 개표. 민주당 하나, 여기 전재수 의원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17.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애초에 부산 경남 지역은 상당히 민주당이 과거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판세는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 저는 TK, PK 지역은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게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0석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뭐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아마 이쪽 지역, 즉 보수의 어떤 본류 지역에 상당한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만큼 특히 여기도 보면 수영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보면 장해찬 후보도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한 자릿수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수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압도적으로 밀어준 것은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흔들기 이런 것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0석, 100석이 안 되는 걸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데 대한 있는 것이고요. 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한 문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지역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TK, PK 지역에.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보수 지역의 어떤 그런 득표율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전재수 의원 한 명만 제외하고는 전석을 지금 휩쓸은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마 국민의힘의 100석 이상을 만들어줬던 중요한 기반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마치 그 국민의힘의 강북의 도봉 김재섭 후보 당선인처럼 전재수 의원의 사실 한석의 의미도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병천 소장님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전재수 후보와 맞붙은 맞상대가 바로 부산시장까지 했던 서병수 후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전재수 후보의 한석의 의미 혹은 PK 지역의 판세 물론 만약에 PK 지역까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PK가 국민의힘에까지 등을 돌렸다면 거의 민주당의 개연선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는데 부산 경남 지역의 현재 판세 최종 판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원래는 부산 지역이 민주당 역사에서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이 88년 민주화 이후에 총선 처음 실시된 총선부터 민주당이 얻었던 부울경 지역을 합쳐서 부산 포함해가지고 부산 경남을 다 합쳐가지고 민주당이 빵빵빵빵 42387석을 가졌어요. 그래서 10석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10석을 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기대감을 일으킨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출구조사에서는 이번에 10석을 넘을 수 있겠네? 라는 선전이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는 보수가 재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보수가 재결집한 거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또는 이제 야권 일각에서 나왔던 200석 논란 또는 이제 양문석 후보, 김준혁 후보 이런 논란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전재수 후보가 여기를 이기면서 마지막 부산에 약간 마지막 보루를 간신히 지켰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재수 후보마저 졌으면은 결과적으로는 0석으로 될 뻔했던 거죠 이번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원래는 북강서 정명희 후보도 실은 계속 앞서고 있었거든요. 예. 출구조사에서도 이겼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는데 결국은 뒤집어졌고 최인호 후보도 결국 뒤집어졌고 그러게요. 배재정 후보도 뒤집어졌고 서은숙 후보도 뒤집어졌고 변성환 후보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적 판세라 이런 것들이 이 후보들에게 약간 뒷심을 딸리게 만들고 보수의 재결집을 도와주면서
매우 아깝게 이제 어떤 부산의 확장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장지현의 지역구기도 하고 네. 최근에 마지막에 막판 양산 평상마을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를 나설 정도로 오차범위 이내까지 나온 여론조사 있었었죠. 그렇죠. 문 전 대통령 혹은 임종석 전 실장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부산 경남에 영향력 좀 더 이번 지원 유세를 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일단 결과는 국민의힘의 17대1. 다만 전국 판세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파괴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일단 부산 경남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경우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두 석 정도 얻은 셈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수도권, 서울, 경기, 부산 정도 쭉 그 경부선을 따라서 한번 살펴봤다면 잠깐 여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개표가 막 마무리된 인천 동미추홀을입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윤상현 50.4, 민주당 남영희 49.6. 여기도 재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고 사실상의 3자 구도에서도 막판에 몇 표 차 안 나게 4년 전에도 전국 최소 표차 사실상 기억을 하는데 1000표 차로 윤상현, 남영희 특히 이제 다른 인천 지역도 살펴보겠지만 인천 지역은 이른바 친명 후보들이 많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대거 당선이 된 지역이기도 한데 이번에 윤상현 후보가 50.4%로 이겼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사실 남영희 후보가 절치부심하면서 이번 선거를 준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짚어주신 대로 지난 총선 때 전국 모든 지역구 중에 표 차이가 가장 적게 났었거든요. 그때 구도상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남영희 후보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표 차이였기 때문에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이뤄졌는데 윤상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소속 후보라는 어떤 좀 악재 속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승기를 잡았었고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1대1 구도가 치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후보와의 이 표 차이는 지난 총선 때보다 물론 1000표도 상당히 근접한 표 차이긴 하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표 차이를 늘린 부분이 있어서 매우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인천은 윤상현 후보 혹은 배준영 후보 정도만 빼면 사실상 민주당이 거의 독식한 셈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개표가 거의 끝나가는 강화옹진 혹은 동미출갑 여기는 이제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윤상현 후보 바로 직전에 만나봤던 윤상현 후보죠. 그리고 또 있나요? 예, 인천 연수갑 뭐 친명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7천여 표 차로 당선이 됐고요. 연수을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 김기영 후보를 정일영 후보가 꺾었습니다. 인천 남농갑 맹성규 후보가 손봉규 후보를 2만여 표 차이로 뭐 일단은 여유 있게 꺾은 셈이 됐어요. 인천 남동을은 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훈기 후보가 54.5%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윤상현 의원, 배준영 의원 정도만 빼면 인천은 거의 민주당이 석권했다시피 한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곳 서울 중성동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여야 몇 표 차인지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좀 많이 더뎌요, 개표가. 88.2%가 진행이 됐는데 불과 334표 차. 저도 잠 못 이루겠지만 못 이루고 있지만 박성준, 미혜훈 후보 두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49.8 대 49.5. 저희 나의 선택 4부 끝나는 직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곳이 바로 중성동을과 앞서 보여드렸던 진선미 대 전주에 서울 강동갑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지역구가 개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또 한 번의
여기 계신 분들의 탄식, 탄성,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기가 사실은 이제 몇 군데 되는 무소속 후보의 지역구 관심사였는데 과거 친박의 핵심 최경환 후보의 출사표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이야 1,600표 차가 나서 그렇지 사실은 출구조사 때도 접전. 국민의힘의 조지현 후보가 44.3%, 지금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42.3%. 이 경산도 그래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이 경북 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본인이 구속되고 풀려나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여기는 처음에는 최경환 의원이 워낙 압도적으로 무소속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조지현 후보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메시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가서 굉장히 고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최경환 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이제 친박,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측근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유영아 후보가 가서 조지현 후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기 가서 이 조지현 후보를 굉장히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이제 조직세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가 조금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조지현 후보가 이 한동훈 위원장 갔을 때 굉장히 또 울면서 그때 이제 한번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꽤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여기 현역 의원은 윤두현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사실 최경환 의원이 워낙 압도적으로 당시에 우세였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불출마를 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조지현 후보가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K와 TK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에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된다. 보수 결집해야 된다라는 바람들이 실제로 여기에 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바람이 불면서 결국 거기에 저는 조지현 후보보다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사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아마 무소속이 한 명도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은 마지막 무소속이 당선될 지역에는 불구하고 여기는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경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정치 신인격인 조지현 후보가 무소속의 최경환 후보를 일단 눌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구 254석 보시는 그대로 민주당 160, 국민의힘 91석. 점점 마지막 뚜껑을 열면 열수록 국민의힘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구 새로운 미래 한석, 아마 김종민 의원일 테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합산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했을 때 지금 46석의 비례대표, 개표는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민주연합 13석, 국민의힘 19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 이렇게 되면 더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새벽 3시 43분 현재 좀 더 합산을 해볼까요? 전체에서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까지 합산을 하는 것도 좀 준비가 되면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아마 대략 110석 정도 국민의힘이 나오고 앞서 비춰봤다는 대로 크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국민의힘은 제가 산술적으로 합산해도 110석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판세를 한 번만 보고 저희가 이번 개표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입니다. 110대 190. 이게 지금 여야 현재 판세 110. 일단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들 혹은 불과 특정 지역구의 중계방송 성격으로 저희가 개표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채널A의 총선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4 이 4부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2시간 뒤에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뉴스 특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까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었지만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